2003년 10월 23일 오후 5시 30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한 대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정확히 3시간 뒤에 뉴욕 JFK 공항에 착륙했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여객기였던 콩코드의 마지막 비행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반 비행기보다 2배 이상 빠른 콩코드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걸까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투기에 쓰기 위해 발전하기 시작한 제트 엔진은 1950년대가 되자 전투기가 아닌 여객기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건 바로 영국. 2차 대전 때 DH-100 뱀파이어 제트기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드 하빌랜드사는 1952년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이 탑재된 여객기 코멧을 만들었고 런던과 요하네스버그 노선에 대비시키면서 본격적인 제트 여행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트 엔진이 가진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프로펠러 여객기들이 겨우 시속 400km로 항해할 때 코멧은 그 2배인 시속 800km로 날았고 구름 밑을 비행하며 날씨에 큰 영향을 받았던 프로펠러 기와는 달리 구름 위를 고고도로 비행하면서 날씨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죠. 게다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옆자리와 대화도 잘 되지 않던 프로펠러 엔진에 비해 제트 엔진은 도서관급 정숙성을 자랑했는데요. 제트 엔진의 등장은 그야말로 비행기 여행의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멧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제작해본 제트 여객기였던 탓에 크고 작은 기체 결함이 끊이지 않았던 것인데요. 1953년에는 공중에서 비행기가 분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더니 1954년에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코멧은 요단강 프리패스 비행기라는 인식이 깔리고 말았죠. 이처럼 코멧이 이딴 악재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새로운 제트 여객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보잉이 개발한 보잉 707이었죠. 이전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목숨을 내놓고 코멧을 타던 사람들은 새로운 제트 여객기의 등장에 환호했고 덕분에 보잉은 전 세계 여객기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최초의 제트 여객기 상용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미국에게 완전히 패배하면서 굴욕을 맛봐야 했던 영국은 제트 여객기 시장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또 다른 혁신적인 비행기를 구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음속 비행기였습니다. 당시 제트 여객기의 평균 속도가 시속 600에서 700km 사이였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시속 1200km 이상으로 날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가 세상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칠 것이고 바로 그때 영국이 승기를 잡겠다는 속셈이었죠. 영국은 초음속 수송 항공기 위원회 SATC까지 설립하면서 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람을 실은 거대한 쇳덩어리를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날리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난관이 따랐습니다. 도저히 영국 혼자서는 개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찰나에 때마침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같은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의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가 초음속 여객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죠. 평소였다면 자존심 센 두 나라가 공동 프로젝트를 펼칠 리가 만무했겠지만 신흥강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1962년 영국과 프랑스는 단순히 초음속을 넘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배인 마하 2.2까지 날 수 있는 여객기를 공동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반 여객기로는 8-9시간이 걸리던 런던과 뉴욕 간의 하늘길이 단 3시간으로 단축되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에 화합이라는 뜻으로 콩코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프로젝트 명이 그대로 비행기 이름에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영국이 공동 개발을 선언한 지 5년 만인 1967년 드디어 콩코드의 시제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삼각형의 델타윤과 매끈한 동체 그리고 앞으로 쭉 뻗은 코는 다른 비행기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간지를 뿜어냈고 사람들로 하여금 콩코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저 멋진 콩코드를 타고 아침은 런던에서 먹고 점심은 미국에서 먹은 뒤 저녁은 프랑스에서 먹는 그런 환상 말이죠. 사람들은 유럽과 미국이 1일 생활권이 된다는 것에 크게 열광했고 아직 날지도 못하는 목업과 시제품만 보고도 콩코드를 사겠다는 선주문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콩코드가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을 때까지만 해도 콩코드의 미래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 혁신적인 비행기가 등장해 우리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코드가 가장 빛나던 시절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콩코드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아직도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이때 콩코드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바로 오일 쇼크였습니다. 콩코드는 다른 제트 여객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는 대신 연료는 4배나 더 먹는 기름 괴물이었습니다. 이런 극악의 연비는 개발 단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였지만 당시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이 미국과 유럽을 한 번 왕복할 수 있는 시간에 콩코드는 2번을 왕복할 수가 있었고 항로를 유지하는 비행기 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연료비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죠. 하지만 이 예측은 언제까지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로 안정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고 기름값이 이전의 3배인 배럴당 $60까지 치솟자 선주문을 했던 항공사들은 과연 콩코드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콩코드 특유의 좁은 동체는 이러한 의문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하게 디자인된 콩코드는 내부가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승객을 100여 명밖에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일 쇼크 이후의 기름값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일 쇼크만으로도 충분히 지옥을 경험하고 있던 콩코드에게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더 닥치게 됩니다. 바로 소닉붐이었죠. 소닉붐이란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폭발음을 말합니다. 소닉붐 역시도 연구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연구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소닉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입니다. 콩코드는 지상과 멀리 떨어진 구름이 고고도를 날았지만 소닉붐은 지상까지 충분히 큰 소리로 전달돼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고 콩코드가 시험 비행을 하는 동안 각 나라에서는 민원과 시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각 정부는 콩코드가 자신들의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콩코드는 주요 국들의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고 바다 위로만 비행할 수 있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처럼 악재가 겹칠 대로 겹쳐버린 콩코드를 사고자 하는 항공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976년이 되어서야 겨우 상용기가 출시됐지만 그동안 예약을 했던 항공사들은 전부 주문을 취소했고 브리티쉬 에어웨이와 에어프랑스만이 각각 8대씩 주문해 오직 16대만이 출시되는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발생한 2차 오일 쇼크는 기름값을 배럴당 $120로 치솟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콩코드가 조만간 세상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콩코드에게도 돌파구는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악재를 거꾸로 이용한 것이죠. 콩코드는 모든 좌석을 1등석보다 3배나 비싼 특 1등석으로 만들어 VVIP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콩코드만 운행하는 전용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전담 엔지니어를 두고 돈 많은 기업가들이나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과 같이 시간이 돈보다 귀중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좌석의 크기는 이코노미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돈 많은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콩코드 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각 공항의 협조를 통해 콩코드 탑승객에게는 빠르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혜택까지 주면서 콩코드는 부자들의 전용기로 재탄생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던 콩코드의 숨통을 끊어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0년 7월 5일 콩코드가 이륙하자마자 연료 탱크에 불이 붙어 공중에서 폭발했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콩코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사고는 콩코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륙했던 비행기에서 떨어진 부품을 콩코드가 밟았고 이 때문에 바퀴가 터져 그 파편이 연료 탱크를 직격했던 탓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런 자세한 전후 사정보다는 콩코드가 폭발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콩코드는 비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취약점을 개선한 뒤 다시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죠. 사고 발생 2년 뒤인 2002년 11월 마침내 콩코드는 개량을 마치고 다시 노선에 투입됐지만 그보다 2달 앞서 벌어진 9.11 사건으로 인해 세계 비행업계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콩코드 역시도 2003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